방금 소개받은 노원석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쪽 농지 쪽에 조금 제가 농지 제도 쪽에 제가 한 20년 가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농지법이나 이제 이런 제도적 일반적인 농지를 살 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농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농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토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가시면은 먼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으면 또 기농을 했으니까 그 토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이 기농기촌 교육을 다녀다 보면은 이쪽 기농기촌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나중에 기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농협대나 학교나 이제 가보면 천안영암 전문대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쪽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농하고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또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농지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동산 중개 공부하면 또 이 특별법, 농지법 이쪽 분야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 하다 보면은 농지법을 또 포기해버려요. 굉장히 또 말을 어렵게 해놓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농을 하실 텐데 하시기 전에 제가 상식적인 거예요. 용도 지역을 모르고 앞으로 이제 제가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땅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은 속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무슨 서산 간첩진이 농지 같은 거 있잖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기업 도시 생긴다 해가지고 다 분양받고 그러죠. 그런 농지도 원래 불법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면은 그것을 잘못 덥석해서 샀을 경우는 농지에 아무것도 못 써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그 농지는 그 주말 체험 농용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래요. 보통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연부에 올리게 될 때 10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도 안 해주죠. 농업인 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요. 항상 이 1000제곱미터라는 개념이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는 뭐냐? 주말 체험용 도시민이 주말 체험 농용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은 가구당 살 수 있게끔 풀어준 제도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농업인의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90일 이상이고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하여튼 토지의 특성이나 어차피 기농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땅을 잘 사야겠죠. 어떤 용도나 그걸 잘 사면은 또 농지를 사더라도 내가 농지를 잘 사놓으면 나중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박나면 좋죠. 이왕 살 바에 그 토지의 특성도 잘 알고 사야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또 속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런 특성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튼 제가 그냥 이 시간에 2시간에는 내가 기본 상식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농지나 토지나 거래할 거 아니에요. 주택이나 다 아무튼 땅을 그래도 부동산은 속이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거의 하락한 적이 없어요. 농지도. 근데 이제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제한을 많이 가하니까 싼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제한을 가할수록 토지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지라는 거는 전답 과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보통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에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는 용도지역을 4가지로 크게 나눠놨거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크게 4줄기예요. 그 밑에 이제 세세하게 다 나눠지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잖아요. 지금 아파트 지은 데 12층까지 지은 데 2종 주거지역, 높이 지은 데는 제3종 주거지역. 이 주거지역에 따라서 밑에 땅의 면적이 건폐율인데 영종률 높이 올라갈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니 저기 경상북도 어디 골짜기 있는 땅하고 여기
그 강남에 있는 한정부지 땅이 같습니까? 다 용도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요 땅에는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상업적 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이 전부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예. 들어가기 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입니까?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소유권이 누구께 있나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소유권이 있나? 그럼 아니면 부동산 이제 그 다음에 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방법도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주택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전에 안부가 들어와 있는지 뭐 근저당이 설정되는지 근저당 설정된 주택을 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 주택을 구입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사고 잔금을 하면은 이제 말소를 시켜주잖아요. 예.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 뭐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 면적도 나오죠. 예. 그건 여기서 기준점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지목이 대지로 안 돼 있고 전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근데 토지대장을 띄워보니까 대지로 돼 있어요. 토지대장 거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있나? 소유권 위에 이제 기타 여러 권리 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법원에서. 그러니까 토지대장은 보통 시군에서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에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원에 관리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예. 그리고 면적만, 소유권만 여기서 관계되거나. 또 두 번째, 토지대장을 봐야죠. 토지대장을 봐야지만이 지목하고 면적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준점이에요. 토지대장은 여러분 지포시 들어가면 민원 24시 들어가면 다 뛸 수 있잖아요.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떼볼 수 있고 확인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토지가 용도 지역이 뭐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용도 지역을 알아야지 이 땅이 여러분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면 용도 지역 및 토지 규제 사항이 다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말한 그린벨트 지비법이 들어있다. 개발 제한 구역 설정돼 있으면 그 땅을 사면은 그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수선하거나 건축 행위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다 여기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용도 지역 다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이 있고 진흥 지역이냐 보존임지냐 요 관계된 규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나 토지나 무슨 부동산 구입할 때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확인 사항은 않고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속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것만 잘 확인할 수 있으면은 부동산이건 농지건 토지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리관계가. 이외에 다른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만 잘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정보 사이트에 보면은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보면 등기부등본 금방 하죠. 네. 금방 봅니다. 이거 루이스라는 데 들어가면 토지 이용객 여기 확인을 다 띄워볼 수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다 확인해요. 토지 사러 가면은 핸드폰에서 확인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전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소유권도 확인하지 다 확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온 나라 부동산도 이제 확인 가능해요. 지도도 다 보이고. 네. 이런 기본 사이트는 정부 24시 지포시 들어가면 이거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트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 띄워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한 거죠. 네.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도 토지에 대한 살 때 절대 속을 염려는 없습니다. 네. 이거 아무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지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24개죠. 이게 이제
예, 토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법에 보면은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어요. 28개 지목이. 예. 전답, 과수,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이런 모든 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토지대장 보면 다 확인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농지만 할 때는 전답, 과수, 목장용지까지 예. 농지라고 그럽니다. 예. 농지는 뭐 지목이 아닙니다. 그냥 그 농지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주차장이라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봐줍니다. 그 이제 현상주의라 하는데 지목이 이건 이제 법적 지목입니다. 법적 지목은 28개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예.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보면 그 지목에 한 필지에 대한 지목이 처음 한 필지 면적 필지란 개념은 면적이고 지목이건 다 있습니다. 예. 지목이 있어요. 근데 농지란 개념은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농지로 봐집니다. 제가 이제 그건 그 어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아니고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다 농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용지라도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라고 그렇습니다. 농지입니다. 그게 현상주의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농지로 봐집니다. 그 농지원부에 나중에 뭐 올디 증제도 가능해요. 임야라도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내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는 틀립니다. 제목이 의미가 있고 이제 일단 또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또 이거 잘 못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표제부 보면은 뭐 접수번호나 지목 이 등기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나 이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토지대장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부에 보면 부동산 등급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운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 돼 있어요. 소유권 변동,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뭐 경매대행 등 이게 다 갑구에 돼 있습니다. 살 때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구에 보면 소유권 위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돼 있어요. 그게 전부 깨져서 그런데. 소유권 이외에 뭐 지역재산권이나 이런 권리에 관계된 것은 을구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을구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죠. 그 전혀 못 보고 땅을 사면 안 되겠죠. 이제 모르면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항은 이런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가십시오. 제가 이제 왜 그 농지 기능 기초하면서 기본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 없이 했다 하면은 낭패를 보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농지 의미입니다. 이 농지는 농지법에서 보통 이렇게 그 개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농지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 농지법 3조에는 농지 뭐 기본 사항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 농지 정의가 이제 중요합니다. 농지라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죠. 전답, 과수 이건 이제 법적 지목입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임야나 무슨 뭐 잡종지나 여러분들이 그건 잡종지 그러면 법적 지목에 전답 과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농사를 내가 짓고 있어요. 근데 법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원부에 등록을 안 해준다.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농지에 요새 농지를 가짐으로써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각종 직불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농지는 뭐 또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잖아요. 8년 이상 작용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8년 이상 작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줘요. 또 샀을 때 취득세 50% 감면해줍니다. 이런 제도를 봤을 때 농민이 당연히 잡종지예요.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로 안 봐주면 농업인한테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 법적 지목으로 가면 좋아요. 그냥 법적 지목으로 토지대장에 전답, 과수만 농지다 딱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잡종지니 임야니 이런 게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던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주의로 가는 겁니다.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땅이 잡종지라도 내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 그럼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농지로서. 이때 이제 불리한 점이 있어요. 또 그 농지를 대지로 바꾸거나 타용도로 공장용에 사용할 때 전용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용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똑같은 이해 논리에 적용받습니다. 원래 대지를 집을 짓는다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 필요가 전용이란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지 위에 집만 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지 위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계속 대지예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집을 짓는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될 수. 이때는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인한테는 여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만 농업인이 기농기촌해서 집을 짓을 경우는 660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을 받습니다. 아예 면제예요, 면제. 660제곱미터는 한 200평이 되잖아요. 뭐 돼지 200평에 얼마나 짓겠어요, 집을. 예. 집도 시골집 너무 크면은 유지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200평 이상 한다는 것은 뭐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예. 요새 제가 양평에 가보니까 기농기촌 옛날에 해가지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집을 전원주택 많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많이 물건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평에 저희 지사 한번 가봤더니요. 옛날에 이제 바람 불어갖고 많이 샀는데 이거 가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거의 체질에 맞아서 사는데 여자들은 뭐 밤에 무섭다거나 병원에 가기 힘들고 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그 집이 나온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지목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또 그 소송을 담당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인천 영동도 쪽에 이제 이렇게 갯벌을 간척을 해가지고 농지로 만들었어요. 농지로 만든 게 아니라 간척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종지로 전부 해놨더라고요. 잡종지로. 잡종지에 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농지보전부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도시민한테 다 그냥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 땅을 이제 간척을 해가지고 근데 팔았는데 그 땅이 이제 간척해놓고 놔두니까 그 지역 농민들이 그 땅을 그냥 놔두나요? 안 놔두죠. 우리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해놓으면 그냥 빈 땅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영농하지 말아라 그냥 편말 엄청 박아놓잖아요. 요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LH공사 땅도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전용이 됐거든요. 보전부담 못 써요. 근데 대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농사를 계속 지어버렸다. 그러면은 집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상주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 농지는 현상주의에 따라서 인정을 계속 해줬어요. 대법원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이 잡종지를 해놨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집 짓다고 보니까 집 짓기 전에 이미 이 동네 사람들 트랙터를 갖고 와서 전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농지로 만들어버려요. 잡종지인데 자기 땅도 아닌데 그냥 잡종지 그냥 개간해놓고 놔두니까 원래 이제 갯벌 땅 같은 경우는 간척을 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벼농사는 질 수 있습니다. 비만 해주면은 지금같이 그냥 가뭄이 안 들면은 비만 물만 대주면은 영해 피해가 없어요. 가능해요. 잘 돼요 벼농사. 그러니까 전부 이제 벼농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기에 집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농지보전부담금이 이 현상주의에 따라 전부 부과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사례는 이 땅 주인이 이 땅에 대해서 농사를 농업인한테 임차를 준 거예요. 임대를 준 거예요. 농사지어 임차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더라. 조세특례제한법에 8년 자격하면 그래서 자기의 농지연구에서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등록을 해놓고 잡종기로 농사를 지면 등록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놓고 한 농민처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진 거죠. 그러니까
관련 영상에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농지보전부담이 부과가 되니까 지주한테 이제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농지연구에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서 꼼짝없이 이 쉽게 얘기해서 농지보전부담이 얼마냐?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평당 얼마입니까? 16만 얼마 되겠죠? 16만 얼마가 한 4, 500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데요. 500평 한데 5, 6, 35인으로 8천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이미 잡종지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농지연구에 또 등록도 해놨어요. 어디서 이제 들었어요. 농지연구 저소득세 제한법에 8년 이상 자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더라. 농지법도 잘 알아야죠. 농지법도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등록하니까 농지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꼼짝없이 8천만 원 다 물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하는데 농업인이 지었다 해서 이 농업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 버려요. 당신은 왜 내 땅에 내 잡종지에 나는 당신한테 임차로 준 적도 없고 내 땅이었는데 왜 농사를 지었냐? 당신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난 8천만 원의 돈이 부과가 됐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니까 농업인이 물었어요. 그때. 손해배상 청구. 또 지주가 똑똑한 거죠. 예. 이제 세 번째는 나는 농사 진지도 몰랐고 여태 그냥 방치해놨다. 잡종지로. 근데 내가 왜 국가로부터 잡종지인데 이 농지법을 저축을 받아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겼어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아니 이 땅이 원래 잡종인데 제3자가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예. 이겼어. 그런데 첫 번째처럼 자기가 농지연구에 등록하거나 또 임차를 좀 받겠다고 농민한테 임차를 받은 사람 이분들은 전부 이런 현상주의 때문에 다 그 농지보전부담은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주의는 농업인들한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농했을 때는 농가주택 660제곱미터까지는 신고입니다. 그냥 신고 한 번입니다. 근데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200평 하면은 200평 하면은 660제곱미터 5, 6, 30 하면 3,300만 원 이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농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이 농지 내가 뭐 전답이거나 했을 때 농지를 전용으로 하게 됩니다. 신고를 농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3,300만 원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3,300만 원 면제된 것만은 이득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 순간 이 3,300만 원 외에 땅값이 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왜? 전하고 대지는 틀리잖아요. 전이란 것은 농지는 농사밖에 못 짓잖아요. 네. 근데 대지로 바뀌는 순간 이 땅값이 또 꼽절 이상 뛰어요. 그만큼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 가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은 집 하나 짓는 게 660제곱미터 내 집 하나 짓는 게 전용을 해서 신고해서 하나 짓는 것도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 그죠?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 해놓으면은 그 땅값도 뛰고 그 3,300만 원도 감면을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농가주택을 지어야 이유입니다. 아니 어차피 다 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농해서도 열심히 살고 돈 벌면 좋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혜택 주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농해서 집을 짓는 660제곱미터 농지보존부담금이 감면을 받는다. 신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잡종지에 다른 예를 들면 잡종지에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기간을 얼마 동안 유지를 시키면 그런 개념은 없고요. 요새는 인공위성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버리고 나서 내가 나 안 지었다 이럴 것도 안 됩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갖고 다 들이댑니다. 요새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채로 한 2년 지났는데 그러면 사실상 잡종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잡종지 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그 전에 농사를 누가 지었냐 이제 주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업무에 등록하냐 자기가 등록해버렸으면 농지로 또 봐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자기가 농지업무에 등록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간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농사는 안 지어야 돼요. 그 잡종지도 놔둬야 돼 원래. 근데 지었을 경우는 지주가 아까 임차료나 농지업무를 받거나 할 경우는 내가 농지를 인정해버릴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런 집을 지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 근데 농업인들한테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랬죠. 이제 도시민이 땅을 갖고 있다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잘 모르니까. 한번 농지로 그럼 바뀌면 그거는 무조건 농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법적인 개념이 그냥 질문하신 어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잡종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한 몇 년 이상은 한 3년 이상은 그런 개념 그 몇 년 이상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연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주의로 해서 부과가 하기 때문에 몇 년은 그래도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건 이제 할 말이 있죠. 내가 농사를 안 지었다. 예. 남이 와서 진 걸 그때는 지었다. 예. 농지란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농지 개량 시설 이런 부지도 유지 양배수도 이런 거 다 농지로 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할게. 그 시골에서 집을 짓다 보면은 그 진입로를 확보를 해오라고 해요. 진입로.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은 농로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그 농로 같은 게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농어촌공사 소유하고 있는 거 많아요. 농로나 이런 뭐 국가 소유하거나 농로, 국어, 그 또랑 이런 게 이제 건너가고 하는 거 진입로로 많이 사용한 농지에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그런 진입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진입로 확보가. 그때 이 진입로를 이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진입로. 땅을 사면 좋겠지만은 이런 농지 개량 시설로 등록이 되는 것은 농지 개량 시설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농어촌공사나 무슨 국가 소유 땅이라도 그것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입로로 팔 수가 없어요. 농지 개량 시설은 공공용 목적으로 농로, 또랑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집을 지었는데 농로를 통해서 집을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보통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지어요. 그런다 해서 사용 허가를 받는다 해서 내 진입로로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은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겠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집 진입로인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알바끼리 그런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폐지가 되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폐지가 되기 전까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 승인 받으면 보통 공시지가의 5%밖에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로나 뭐 수로, 국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요. 대지나 이런 거 비싸잖아요. 다른 땅은 비싸잖아요. 이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의 5%만 받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네, 진입로. 그런다 해서 내 진입로 확보 안 된 건 아니에요. 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 농업용 시설로 폐지가 되면은 그때는 팔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또랑에 있는데 또랑을 지나간다. 그러면 또랑에 무슨 녹강 같은 무대 묻고 위로 길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뭐 몇 제곱미터 받으면 되니까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아마 집을 짓다 보면. 네. 그때는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네. 농지가 아닌 토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목이 임야인 게 이제 네. 지목이 임야면은 여러분 농지는 전답 과수하면 농지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산지도 산지법이 있습니다. 산지법이 산림청에 관한 거죠. 산지법에서 산지 전용을 해요. 근데 농지는 전용하는데 농지 보존부담금이나 공시가에 30%를 내야 전용을 해줍니다. 상한선이 제곱미터당 5만 원. 네, 최고 해봤자 수도권에서는 평당 16만 원 이상 넘을 수는 없고 그냥 5만 원 제곱미터당 5만 원 계산하면 됩니다. 16만 원이 넘었을 경우. 그리고 16만 원 이하면은 그냥 공시지가의 30%를 때리면은 농지 보존부담금 내야 됩니다. 근데 산지법에서 산지 전용을 했을 때는 더 쌉니다. 산지는 뭐 2, 3천 원, 뭐 3, 4천 원, 몇천 원이에요. 네. 근데 농지는 굉장히 비싸요. 산지 중에 제가 말했죠. 보존임지 같은 거 사면은 절대 잘 안 납니다. 절대 농지 개념이랑 똑같아가지고 중보존임지라고 있습니다. 중보존임지. 산이라도 중보존임지가 있어요. 예. 보존임지, 중보존임지. 중보존임지는 수월합니다. 더. 전용하는데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지보다도 그 구름성 산 있던 중보존임지 사면은 집 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싸고 더 저렴하고. 근데 뭐 여러분들은
기농하시게 되면 또 농지 보증 200평은 괜찮으니까 200평까지는 뭐 염려 없으니까 뭐 산지를 사든 농지를 사든 큰 의미 없어요. 농지를 사도 농지 전용하면 되니까요. 예. 가격이 더 낮겠죠. 이제 농지 소유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가 굉장히 저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나 우리 일제시대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소작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거의 소작 때문에 요새 말한 뭐 동학 일어난 거 소작 못 살게 하니까 임차를 많이 뺏어가니까 다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에도의 소작쟁이도 그랬었고 일제시대 때 저희가 전부 일제 쌀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또 앞에도에서는 뭐 평년작이면은 뭐 5가마 나오는데 평년작 5가마인데 평년작은 4가마인데 5가마 설정해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고 뭐 흉년이 들면 구워서 막 해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지가 굉장히 이 우리의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제시대 거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놈들이 전부 갔죠. 그러니까 이 농지가 남죠. 북에서는 뭐 공산주의가 해서 자기 국가 소유를 몰수했지만 남한에서는 이 땅에 대한 것을 농지를 이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해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상몰수를 합니다. 유상몰수. 3정보 이상은 농지를 못 갖게 막아버려요. 해방 후에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 땅을 농민들은 개인당 3정보 이상을 소유 못한다. 3정보 이상을 정부의 국가에 팔아라. 그 농지 이제 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한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줘요. 3헥타 이상 해갖고 전부 뺏어서 국가에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전부 국가로 환수를 하고 또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던 3헥타 이상 땅은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했던 게 자작농 육성이 됐던 게 농지 가격 설정을 잘한 겁니다. 농지 가격이 얼마였나? 그때 농지 가격이 수확량의 1.5배를 했습니다. 수확량이. 그럼 지금 계산을 해볼까요? 땅 200평에 쌀 평균 4가마 나옵니다. 쌀 4가마. 그러면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80kg에 평균 20만 원 납니다. 4가마. 80만 원 납니다. 80만 원. 그리고 논 200평에 8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200평에 120만 원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12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서 120만 원을 내고 땅을 분배를 해버립니다. 분배를 해요. 그래서 1.5배. 그 해 수확량의 1.5배. 땅 요새 200평에 한 마지게 200평에 쌀 4가마 정도 나온다고 수확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1.5배를 해갖고 자작농을 전부 줍니다. 그래서 자작농 육성이 됐던 겁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소작에 대한 굉장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방이 되면서 이 헌법에 봐봐요. 3정부 이내 소유농지 농지개혁법이 있으면서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헌법이 이제 87년 헌법이죠. 이게 1987. 예. 우리 뭐 노태우 대통령 그때 이제 직선제할 때 1987년도지 않습니까? 저도 이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한참 했기 때문에 1987 항상 기억납니다. 그 헌법에 경자유전원칙 헌법에 넣어놔. 경자유전원칙이 뭐냐? 농사를 질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네. 그러면 농사를 질 사람은 농지를 소유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이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옛날에 농지 이용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거리 제한을 막 둬요. 거리 제한에 농지를 못 사게끔.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를 질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쉽게 얘기해서 인사청문회 생긴 일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농지법위반입니다. 농지법위반. 헌법에 경자유전원칙이 딱 돼 있고 이 농지법에 이제 96년도에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농지법이 이제 만들어져요. 헌법에 따라서 농지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농지법에도 임대차를 못하게 돼 있고 소유를 엄격히 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헌법을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하다. 심하다. 근데 지금 뭐 경제 이전은 농사를 질 사람만 농지를 소유합니까? 아니죠. 농지법에서 많이 풀어줬어요. 그 풀어준 예가 첫 번째가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좀 도시민도 갖게 있으면 좀 풀어줍니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지금 농사를 질 때면 다 누구든지 농사를 미리 다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하겠지만은 거의 다 풀렸습니다. 농지법에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만 지금 헌법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예. 소작 임대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면은 농지법 위반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한번 또 직불제 파동이 있었죠. 직불제. 2009년도가 8년도가 제가 있었는데 그때 예, 직불제 파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직불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면은 농농업 직불제거든요. 직불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게 농업에서 국가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생산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WTO에 2배가 되는 겁니다. 네, WTO에 2배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어차피 WTO는 세계적인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규배가 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환경 목적이나 환경 보전 목적인 간접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농업 직불제는 뭐냐?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 안 지어버리면 홍수 예방 효과나 산소 뭐 증대 효과나 환경적 효과가 이렇게 증대를 한다.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해서 농농업 직불제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농농업 직불제 지금 헥타당 100만 원 정도 주고 있을 거예요. 그 고정형 직불제가 있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합쳐지려고 변동형 직불제를 없애고 고정형 직불제를 헥타당 100만 원을 지금 아마 줄 거예요. 좀 더 올려서 이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직불제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추경계에 따른 보상 직불제도 있고 추경 보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심어놨죠. 그거 그냥 유채꽃 심고 싶어 심는 거 아닙니다. 관광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은. 그 유채를 심으면 별도 보조금은 직불제를 주는 거예요. 네. 시군 지자체마다 직불금이 다 나누어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창에 가면 메밀꽃 필 무렵 메밀 심어놓잖아요. 그거 공짜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농업 그 한 사람한테 그 지자체에서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관광 목적으로 이런 직불제가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WTO 옛날 우리가 협상 있을 때 옛날에 그 김영삼 정부 때 그때 반값 그 농기계가 WTO 협상하기 전에 반값 농기계 그때 많이 대줬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 WTO 200이 될 때는 직접적인 생산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도 우리 공장한테 직접적으로 생산비에 영향을 줄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옥신각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불제는 산소 공급, 여러 공익적인 기능 차원에서 농농업 직불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강의 나갈 때 항상 그 벼농사가 지금 가장 많이 주거든요. 헥타당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헥타당. 그리고 개인당 아마 3천만 원까지 줄 겁니다. 3천만 원, 30헥타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골의 논농사를 요새는 거의 개인당 20헥타, 30헥타 짓습니다. 규모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만으로 30헥타 지면 제 친구도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25헥타 지어요. 가만히 있으면 연말 되면 2,500만 원 국가에서 통장에 넣어줘요. 그 1,300 한국 없이 그냥 넣어줘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정부에서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4%지 않습니까? 거의 식량에 관계된 걸 우리가 한우 키우면 한우가 지금 우리 국산이니까 아니 전부 사료 전부 수입산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우지 전부 수입산 먹이고 있어요. 우리 뭐 과자 전부 밀가루 미국 거 먹지 않습니까? 식량 자급률 쌀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쌀 농사만큼은 정부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으면서 다른 농사를 나는 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쌀 농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도작은 거의 기계화가 거의 100%입니다. 벼농사 짓는데 뭐
들어간 데 있어요? 요새 벼농사 짓는데 전부 농약도 들어오는 거 맞춰버려요. 그리고 벼농사 못자리 안 합니다. 영농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 영농회사법인을 차려놔요. 그럼 전화해요. 나 이번에 2만 헥타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그 못자리 좀 해달라. 돈 주면 다 해줘요. 예, 따고. 그리고 심어줘. 이한겹 다 심어주잖아. 그러고 나서 농약 한 번만 쳐줘. 들어온 거 쳐줘요. 이제 시군에서 또 요새는 공동 방역을 또 많이 해요. 옛날처럼 뭐 농약을 막 무지하게 많이 안 쳐요. 친환경 농법 해가지고 한두 번밖에 안 쳐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틀리는데 예, 같이 집단적으로 치는 데 있고. 그리고 나서 농사 다 짓고 나서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물으로 대주잖아요. 물으로 해주잖아요. 1년에 한 3천억 정도 들어가요. 물 대주는 데만. 왜 물 대주는데 돈이 들어가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양수해가지고 품어서 하는 겁니다. 예, 품어서 전부 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연간. 우리는 수돗물 먹을 때는 다 수도세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용은 2000년도에 상계기한이 통폐합되면서 물세를 안 받습니다. 옛날 물세가 굉장히 셌어요. 옛날에 수리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물세를 다 냈습니다. 예, 물세를 다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 이후에 통합되면서 농업이 어렵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면서 전부 물세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물세는 정부에서 일반 세금에서 돈을 대줘서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대주지. 그러고 나서 또 콤바인 여러분 콤바인 같은 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콤바인 뭐 몇 대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다 또 해줘요. 그러고 나서 좀 있고 나서 볏짚도 팔아요. 볏짚 갖고 가. 그 축산농가에서 트랙터에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 하얀 걸 세핑해갖고 딱 팔죠. 그것도 뭐 하나에 얼마 다 완전히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옛날 요새 쌀농사는 거의 농기계 작업이 기계화 작업이 거의 100%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농사, 고추, 참깨 얼마나 힘듭니까? 배추농사 여러분들 짓다가 농업이 투기예요. 올해 진짜 양파 무안 가봤지만 무안 해제 가보십시오. 요새 양파값 떨어져가지고 가라 다 얻고 있어요. 차라리 양파값 지금 해놓은 게 계약재배 되는 데는 농협 계약재배 되는 데는 가라 엎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훨씬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가라 엎어버리면 돈이 많이 나와요. 계약재배 된 데는. 그런데 계약재배 안 한 데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죠. 그 사람들 전부 뽑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뽑아서 품삯이 얼마나 듭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쓰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겁니다. 그나마 동남아에 쓰니까 조금 저렴해서 하는데 가격이 폭락하면은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배추 농사도 한 번 잘 지면은 그냥 배추값 200~300원에 하면은 폭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종값 있지. 모종해갖고 전부 심어야 돼요. 예.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그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작만큼은 벼농사는 거의 100% 자기 손 안 들여도 다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직불지금으로 헥타당 100만 원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넣어줘. 근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배추값이 한 4천 원 했을 때는 떼돈을 버는 거예요 또. 저도 뭐 저희 삼촌도 배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삼촌도 그냥 한 2, 3년에 한 번씩 잘만 하면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 한 3천 원 했을 때 우리 삼촌 진짜 그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배추 농사해갖고 한 3억 정도 벌더라고요. 3, 4억. 거기다 이제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절임 배추까지 해서 하니까 안정적으로. 배추 농사는 또 이제 이 가공, 부가치 좀 넣으면 절임 배추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낮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절임 배추는 또 이렇게 좀 비싸게 나가잖아요. 예, 그런 걸 해서 이제 절임 배추로 나간 사람들 좀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농업이 굉장히 투기적인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작만큼은 안정적이고 수작을 먼저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어요. 나중에 농지연금도 여러분들 설명 다음 시간 하는데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